일부 사회 서강대 우찬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해 주시죠, 이제. 예, 일부 진행을 맡은 서강대학교 우찬재입니다.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이 화상, 세미나입니다. 우리 토지학회와 국어문학회가 함께하는 2020년 전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게 제목이 봄 정기 학술대회인데요. 지금 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했습니다. 우리 학술대회는 매년 그렇듯이 이 전반기 학술대회는 하동군에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하동군에 감사하는 마음을 미리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를 시작하면서 우선 우리가 함께하는 학회인데 토지학회와 국어문학회 회장님들의 축사를 먼저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학회 김승종 회장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종입니다. 저는 이 전주와 우리가 하동에서 원래 모여서 5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봄학술대회로 하기로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미루어지다가 오늘 웹세미나 형식으로 서울과 전주에서 이원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외부로 이렇게 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멋진 축사를 해 주실 하동군 윤상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하동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이 웹세미나 학회인데요. 처음이지만 참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또 참여해 주셔서 오늘 멋진 학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양 학회는 그동안 이 1월 달부터 이 학회를 준비해왔고 몇 번의 연기가 있었지만 무난히 오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와 또 추명희 선생님의 홈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서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또 심지어 문학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그만큼 훌륭한 작품을 남기셨고 또 그 두 분을 연구하는 훌륭한 연구자들의 우리 김효신 선생님이 이따 표현하시겠지만 연구 공동체가 있는 특이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작품을 의미 있게 오늘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또 토지학회 여러분, 국어문학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학회가 마지막 종합토론까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김승종 토지학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어문학회의 이용옥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대 이용옥입니다. 처음에 김승종 학회장님께서 같이 연합학술대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상당히 낯설고 좀 어색한 제안이었지만 생각해보니 홈불과 토지는 영남과 호남, 나아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거대한 대하소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소설에 대한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학술적인 의견도 교환하고 또 토지와 홈불에 대한 문학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합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뭐 계속 서로 연결돼 있긴 했지만 토지학회와 국어문학회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차명희 문학관과 토지문학관, 홈불과 토지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더 중요하고 긴밀한 그런 연구자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처음 이런 그 학술대회를 옆에서 이제 관전하게 됐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옥 국어문학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관전이 아니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윤상기 하동 군수님의 축사를 보시겠는데요. 원래 군수님께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려고 했지만 공무상의 다른 업무로 인해서 동영상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박경리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달입니다. 69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25년 동안 소설 토지를 완성한 달이 8월 달입니다. 그리고 97년 8월 한가위부터 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소설 토지의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을 상징을 한 달이 8월 달입니다. 금년도에 8월 최참판댁 담장에는 박경리 선생님이 유독 사랑했던 능소화가 만발을 했습니다. 섬진강변 달빛은 소설 토지의 문장대로 은가루 같은 아주 보송한 빛을 뿌리고 있고 또 푸르름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사랑채 누리마루에서 내려다보는 이 팽사리 들판은 섬진강 풍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달 8월에 개최하는 토지 학회 정기 학술 세미나를 영상으로나마 축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소설 토지와 소설 혼불 그리고 박경리 문학관과 채명이 문학관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마음껏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상기 하동 군수님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은 군수님께서는 평소에 대한민국 문학수도로서 하동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문학수도의 군수님답게 아주 문학적인 그런 축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학회는 두 분의 기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 현재 그 혼불 기념사업회를 맡고 계신 소설가 김병용 선생님께서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 김병용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전주 최명희 문학관이고요. 이렇게나마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학회 기조 발제나 이런 경우는 대가들이 하시는 건데 저를 불러주셔서 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혼뿌리 토지를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의 경우에는 토지는 대학생 때 읽었고 혼불은 대학 원생 때 읽었었는데 그 토지를 읽었을 때의 감동, 그리고 또 혼불을 읽었을 때 느꼈던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에서 2008년까지 사셨고, 1969년에서 1994년까지 토지를 집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희 선생은 1947년생입니다. 박경리 선생님과 나이 터울을 생각을 하면, 21살
말하자면 나이가 어리신 편이죠. 그리고 홈불은 토지에 비해서 12년 뒤에 쓰여지기 시작했고 토지가 마무리되고 난 뒤 2년 뒤에 홈불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홈불과 그 토지는 약 14년간 함께 여러 매체에서 발표가 되고 뭐 함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박경림 선생님의 토지나 홈불이 나왔던 시기는 지금 발표문의 밑에 있습니다만 뭐 황석영, 김주영, 송기숙, 조정래 선생의 대야장편이라고 부를 만한 소설들이 발표되고 있던 시기였고 또 여기 다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더 많은 작품들이 또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하자면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가 발표되면서부터 저는 20세기 뭐 대야장편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박정화 선생님, 유현종 선생님, 최인욱 선생님 같은 분들의 장편 소설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토지 이후는 그야말로 또 새로운 어떤 대하 역사 소설의 장을 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많이 와 계시는 토지학회 연구자들이 먼저 개척한 기류에서 홈불 연구도 시작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렇게 토지학회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 또 홈불이 중심이 되는 어떤 학회에서 토지 쪽에 여러 선학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어떤 뭐 연구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그런 연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거기 토지하고 홈불이 지리산하고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공존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임실에 가면 그 김용택 씨 살고 계십니다. 김용택 씨 집에도 그 문학 기회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김용택 선생님 증언에 의하면 그래요. 김용택 선생님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토지를 먼저 들렀다가 김용택 선생님 집에 왔다가 그리고 또 남원의 홈불문학관을 들러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기행을 다닌다고 그래서 토지하고 홈불 사이에 그 김용택 선생이 자기가 이렇게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이 끼어 있어서 감사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제가 그동안 그 홈불에 관해서 논의되었던 제 뒤에 그 이독화 교수님 등등이 선구적으로 이렇게 먼저 갔던 길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가 다루는 역사적인 시간이나 또는 어떤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벌어진 사람들이 벌인 사건들에 관해서 그리고 홈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이 좁다 보니까 홈불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말하자면 최명이라고 하는 작가는 혼불 집필하는 내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취재열, 그리고 그것 또 그 발굴한 자료를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그 지인들이나 또 연구자들이 그걸 증언하기도 했고요. 토지 역시 마찬가지로 박경리 선생님의 그 어떤 거대한 시각, 그리고 또 넓은 품 안에서 작품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독자들 혹은 또 연구자들도 이 작품이 어떤 시대를 아니면 어떤 상황을 재현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궁금증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토지, 홈플은 조금 유난히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아까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분수령으로 해가지고 한국 대하 장편소설들의 어떤 양상이 변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박경리 선생님 더 앞에 있었던 다른 작가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고증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서 보여지는 역사의식, 시대의식의 어떤 탁월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하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에 관한 논의가 토지와 홈플에 그동안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박경리 선생님이나 최명희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에 주장하거나 어떤 변해야 될 경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기실 한 작품에 대한 동시대의 평가 경향은, 당대 연구자들의 문학관과 시대의식의 총합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홈플과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쩌면 1980년대 이후 한국 장편소설을 바라보는 우리 연구자들의 시각의 거의 총합,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쪽짜리기는 합니다만, 홈플을 중심으로, 그동안 홈플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일종의 복수, 이게, 2개 이상의 문학관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이런 작가가, 제가 아는 걸로는 3분 작가가 계십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하동, 통영, 그리고 또 원주,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된, 문학시설들이 있고요. 최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전주와 남원, 그리고, 조정래 작가가 김제와 고성에, 2개의 문학관을 이렇게 2개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수의 지역에서 이 작가를 생각하고 문학관을 짓고, 또 추모 사업을 한다, 이런 것 면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신 작가들이죠. 전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사망하셨고요, 최명희 선생은. 그리고,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전주시라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뒤에 2번째 전주시민회장으로,
최명희 선생의 그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바로 혼불문학공원화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또 오늘 제 뒤에 발표를 하게 될 최명희 문학관 관장 최규 선생 등과 뭐 저희들 몇몇이 중심이 돼서 혼불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됐고, 그 뒤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최명희 청년문학상, 그리고 혼불 학술상이 200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그 2002년에 전북대학교에서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가 있었고요. 추모학술대회가 있었고, 그 해에 열렸던 그 월드컵에서 음악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서도면에 홍불문학관이 개관되고, 그리고 전주에 지금 이곳 최명희 문학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지금 10회째를 맞이하는 홍불문학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이상 보시다시피 최명희 작가 사후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사업들이. 그리고 이 어떤 문학 대중화 사업은 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왔던 걸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한다면, 저희가 계승, 심화, 확산, 이렇게 3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일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어떤 그 문학 정신이나 문학적 활동을 계승하거나 또 이걸 대중한테 확산하는 데서는 비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심화라고 할 수 있는 학술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이 계승 확산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미미하다는 생각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홍불 학술 총서를 저희가 2002년부터 발간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2011년에 발간되고 그 뒤에 발간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끔 홍불 학술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선도하거나 기획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신진학자들이 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듯이 혼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뒤에 최규 관장이 발표를 하면서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명희 문학관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류한 분야에서는 사실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과가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게 지금 한 건 한 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발표될 만한 내용이 못 돼서 지금 추후 최명희 전집이랄지 혹은 최명희에 대한 평전이랄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공개가 좀 제한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동안에 이거 작가가 조금 요절했다는, 그러니까 1947년생인데 1958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5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추모 분위기 이런 데서 연구와 비평이 시작됐다는 점, 이 부분이 토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토지는 1970년대부터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작가론적 접근은 또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들이 그냥 홍풀 같은 경우에는 합해진 상황에서 굉장히 빨리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조금 빠르게 어떤
한정적인 가치 수정을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홍풀 연구에 관심이나 행방은 크게 세 개 범주 안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나눠봤습니다. 먼저 언어학적인 접근은 이 뒤에 오늘 발표하실 서정 선생님이랄지 국민대 김홍수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추가되어서 홍풀의 어휘 혹은 문체 혹은 문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방식이 있고 실제로 홍풀의 어휘는 2019년에 나온 전북 방언사전이나 현재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기레말씀 사전의 전라북도 언어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홍풀이 말하자면 이 한국 문화에 기여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홍풀 꽃인 것 같은 단어는 전주를 와서 보시면 굉장히 전주시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들도 최명이라는 작가, 홍풀이라는 작품을 매우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적절한 더 좋은 어휘를 찾았어야 되는데 소재에 관심적인 접근이라는 말이 혹시 자칫 조금 약간 그 무게를 가볍게 보이게 할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홍풀은 발표 당시부터 민족지로서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회식풍속, 관원상대, 복식 등은 굉장히 정밀하게 재현된 거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말하자면 그 현대 문학 연구자들보다 민속학, 서재학, 사회학 이런 쪽에서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식 연구, 그러니까 의류학과에서 홍풀을 텍스트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국악학계에서는 그 음악 홍풀을 가지고 여러 개 이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쓴 지금 전일정미소 파업이나 전주고보 동맹 파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홍풀에 이미 기술이 되어 있고 기술된 내용으로 봐서 작가 최명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현재 사학계에서도 이게 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있거든요. 언론 보도된 내용만 있고 거기 어떻게 일이 시작되고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가 홍풀에 나와 있는 것 이상 다른 연구가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제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신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차원의 작가의식 연구, 그러니까 그 최명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여성 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아까 그 언어학적인 관점하고 맞물려서 어떤 구술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짧게 앞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텍스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좀 소략하다는 거.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분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의외로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이랄까 이런 형태의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좀 학회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의 최명희 선생의 다른 작품들, 홈플 외에 다른 작품들이 출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정. 그래서, 최명희의 어떤 소설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연구자들의 접근이 조금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이, 홈플에 대한 연구, 최명희에 대한 연구를 조금, 제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 너그러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사실 처음에는, 여기 토지와 홈플의 공간 구성에, 그러니까 매암마을, 그리고 그 평사리에 대한 비교, 그리고 만주와 지리산, 그리고 또 철도가 바꿔놓은 풍경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의욕만큼 잘 안 돼서 조금 부족한 글이 됐습니다. 먼저, 홈플의 작품 내 공간적 배경 자체가 현실 공간에 대입될 수 없다, 이런 말은, 홈플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홈플 문학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용문인데요. 이건, 홈플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작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명희라는 작가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어떤 자료를 굉장히 검증을 잘한 작가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 공간이 실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그냥 더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교수님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도 제목처럼, 그러니까 저희 문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건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 그 허구의 어떤 픽션함이 아닐까. 이게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현실 소설이 재현했다 그랬는데 다시 소설을 현실이 재현했다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가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토지가 작품 제목과 달리 그렇게 토지에 집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변화상, 시대가 변하면서 공간도 인간도 세상의 인식과 통상도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박경리 선생님이 끊임없이 그려냈던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앞서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홈플은 약간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만큼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주목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지금 1940년대 초반입니다. 1940년대 초반인데요. 가출을 하고 싶어하는 강실이가 기차표를 못 사가지고, 기차역에 가본 적도 없고, 돈을 주고 뭔가를 사본 적도 없고, 그냥, 양반집 아가씨죠. 양반집 아가씨여가지고,
자기를 사실상 감금하고 있는,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옹군애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대적인 인물한테 표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굉장히 정말, 읽으면서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혼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번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등등에서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모, 강실이, 효원이 등등이 의외로 세상이 변해도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인물상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두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그 무당의 남편인 홍술이, 그러니까 무라고 나오는데요. 무당의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 자식과 며느리한테 양반 땅을 훔쳐서, 양반 묘지자리를 훔쳐서 거기에 내 묘를 써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본문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여튼 죽어 살아도 그 양반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싶은, 네, 뭐 실제로는 안 되겠죠. 될 수도 없었고, 예, 그래서 혼불은 대체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 거기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박상민 교수님 한 페이지 앞으로 좀 가주시죠. 한 페이지 예, 저는 혼불이 오부작입니다. 혼불도 5부작인데, 저는 혼불이 1부를 핵심 수사로 두고 2부나 5부가 계속 그 핵심 수사를 변주하는 일종의 메타서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글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혼불은 청안부인전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아요. 이 청안부인이 1부에서 돌아가시는데, 예,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죽었지만 계속 살아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도덕적 기준점이 되는, 청안부인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었을까? 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 라고 마을 사람들, 집안 사람들을 죽어서도 계속 이렇게 규율하고 계십니다. 청안부인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가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어쩌면 변하지 않는 땅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을 혼불이 보여주고 있는,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작품이 혼불이라면, 선생님 한 페이지만 더 앞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저는 어떤 면에서 토지는 또 말하자면 어떤 영혼의 단단함, 또는 시련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면에서 혼불과 토지 사이에 서로 닮은 점, 혹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한 지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불과 토지는 이 작품이 서로 발표되던 시기가 14년이나 겹칩니다.
그러니까 토지 왜 후반부에 이제 박경진 선생님 건강 때문에 조금 그 연재가 좀 더디긴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혼불이 토지와 함께 발표되고 발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교하면서 바라봤을 거고 작가들도 서로 의식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작품들의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이거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김병용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아주 좋은 소설을 쓰시는 작가로서 뛰어난 두 편의 대하 소설을 놓고 워낙 경애하는 마음도 많고 또 예리하게 통찰하신 점도 많아서 아마도 시간을 한 60분 정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전체 일정상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이 두 작품이 토지와 혼불이 어느 지점에서 겹쳐지고 어느 지점에서 좀 달라지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것,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용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학회지 자료집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문 기조 강연문과 함께 김병용 선생님의 그들의 총, 개는 어떻게 웃는가 이런 소설집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기조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은 평택대학의 이덕화 선생님께서 토지의 능동적 공동체와 혼불의 근원적인 나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덕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화입니다. 사실 제가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토지하고 혼불을 계속 공동 연구를 해서 제가 책을 냈고, 그렇지만 막상 이제 또다시 이 기재발제를 해달라 그랬을 때 약간 걱정이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무슨 얘기로 그 긴 걸 또 다시 읽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 토지 연구자들은 좀 알 텐데 제가 그 토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능동적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토지에서 인용된 그 부분을 보고 사실 지금 요즘 이제 최근에 제가 토지에서 얘기하는 능동적 공동체는 뭐고 토지에서 고향은 뭐고 이렇게 원론적인 어떤 측면을 제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기재 발제를 맡으면서 그러면 그 토지의 능동적 공동체와 그러면 혼불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능동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알고 접근한 게 아니라 토지를 읽다 그 단어를 발견하고 그 능동적 공동체가 스피노자 개념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연구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약간 쾌거를 올렸다 그럴까요? 그게 참 신기하게 어떻게 제가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고 정치 신학론을 읽으면서 똑같은 그 토지에 나온 단어가 여기에서 똑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들어있을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생명의 아픔이라는 책을
박경리 선생님 수필을 읽다가 그게 능동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노자를 분명히 선생님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지에서는 스피노자는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어느 수필집에도 스피노자에 관한 인용은 없었고 그래서 그 출처가 참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이승윤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김지아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왜냐면은 김지아 선생님이 이제 미학이고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만남을 요청했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외부인은 못 만난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지금 이사장인 김세희 이사장한테 이제 아버지인데 얘기를 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스피노자는 잘 모르겠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그렸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찾아야 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런 능동적 공동체를 가지고 그러면은 헌불을 어떻게 조명해야 되는가. 그게 저희인데도 또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스피노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기로 한번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발표문을 보면요. 스피노자에게 실제하는 것, 실존을 부여받은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완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인간의 현실적 본수, 즉 코나투스라고 본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헌불하고 이제 그 토지를 연구하면서 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이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스피노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라고 하는 책에서는 강자든 약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그 누구든 자신의 코나투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건 코나투스는 모든 인간이 누구나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피노자의 개념이 니체가 스피노자를 공부해서 만든 개념이 권력의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들레즈가 기간 없는 열차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다 지금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토지의 생명 사상이나 헌불의식에서 개체의 본성이 활활 불타올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혼신을 지키려는 욕망이 인간의 근본, 즉 본성을 찾아가려는 행위, 이것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이고 니체의 근력의지이고 그 다음에 들레즈의 기간 없는 열차 이런 겁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신체와 결합해 자율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때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신체와 결합하지 않으면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아무런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건데 신체와 결합됐을 때 그것이 어떤 생명력을 발휘한다고 스피노자는 보고 있습니다. 코나투스는 여러 외적 원인에 의해 유지되기도 하고 위협당한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순간 코나투스적 존재가 된다. 코나투스는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촉발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욕망이 생기면서 이제 감정에 의해서 그것이 촉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카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기쁨과 슬픔은 외부 사물이 우리에게 끼친 효과이다. 우리가 들레즈의 개념으로서는 들레즈도 굉장히 스피노자를 찬양하고 스피노자에 관한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스피노자의 이렇게 심취해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외부 사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 욕망이 어떤 바깥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기간 없는 열차로 움직여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부 사물이 우리에게 끼친 효과이다. 코나투스는 그런 효과 속에서 자기의 실존을 유지하고
현실적으로 발현된다.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신체와 결합했을 때 좋고 나쁨이 발생한다. 좋은 것과 우리의 신체가 합성되었을 때 우리의 완전성, 즉 생명사상이나 혼불에서 말하는 생명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나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만일에 이제 학문하는 사람 같으면은 어떤 본인이 굉장히 연구하는 어떤 실마리가 풀렸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의 몸이 확 열리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정말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애인한테 새로운 연락이 왔을 때 누구에게나 다 밥을 사주고 누구에게나 커피를 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 그런 것처럼 그런 생명사상이 그럴 때 끌어올릴 때 제일 최고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것들을 합성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악이며 그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며 수동적이게 한다. 그러니까 토지와 혼불의 미적 태도. 그러니까 까까는 그 가치 지향의 문제라고 이제 예술 일반을 정의를 했는데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성과 작가의식이 작품을 형식을 통하여 사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작품 전체가 작가의식만이 지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작품이 그러니까 예술의 독자성과 작가의식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는 그것이 현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어떤 객관적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작가의식이 독자성과 예술의 독자성과 유기적 결합을 상실한 채 작가의식만을 드러낼 때 그때는 객관적 구조가 어떤 적 가치 존재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토지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혼불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토지하고 혼불의 차이는 뭐야?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제가 토지를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인데 그 주위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그런 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참 어렵고 그래서 참 그렇다고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사실 박경리와 최명희 두여성적 글쓰기 쓸 때는 제가 서사 소설과 서정 소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걸 풀어나갔습니다. 풀어나갔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토지에서 가장 이제 강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상황과 그리고 초기 그 자본주의 전개 양상이 그들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삶이 유지되고 왜곡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지라고 한다면 혼불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것이 민족의 암울한 상황이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거기서 이제 그 토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백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만주의 이민사 이런 등 보면 전부 다 정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질질이도 이렇게 못 살았을까,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어떤 객관 구조로서의 어떤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 한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를 더하는 그런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명희는 그 시기를 단군 신하의 웅류가 어두운 굴에서 지내야 했던 시기이며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암울했던 시기 그리고 또 자기가 글 쓰면서 굉장히 모든 것을 인내해야 했던 시기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혼불에서 성한 부인이 계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아래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냥 미친 개에게 물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내하면 새로운 강명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불에서는 현실 세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그 암담함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적 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내면적 힘은 오직 인내로만 현실을 견뎌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와 서정소설의 미적 태도의 차이는 객관적 현실의 주체가 종속되느냐 혹은 객관적 현실을 주체의 내면 세계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서정소설의 의식의 흐름이나 내적 독백과 같은 모더니즘 소설가의 미학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미적 태도에 의한 것입니다. 토지에서 지향하는 서사의 방향과 혼불에서 지향하는 서사의 방향은 서사적 태도와 서정적 태도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낼 때와 그 관점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토지와 혼불의 두 작품의 서사 전개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토지의 서사가 평살에서 간도에서 진주까지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다양하게 얽히고 풀리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초기부터 일제 강압적인 민족 억압의 양상,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분파, 일제하에 새롭게 등장한 신지식인과 신여자들의 다양한 모습, 초기 근대의 자본주의와에 따른 상업가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다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하에 조선 민족의 사회상과 인간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여줍니다. 토지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 민족이라는 생명체가 어떠한 행태로 움직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400명 가까운 인물들의 당시의 구체적인 일상과 인물들의 의식을 통해서 빚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서사를 전개합니다. 토지는 거대한 우주선과 같이 민족이라는 공동 운명체를 태우고 시간의 흐름에 부침을 거듭하며 각자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행하면서 또 전체 흐름을 따르는 능동적 공동체입니다. 토지가 당대의 구체적 일상을 통해서 총체적 시대를 반영하려는 목표로 서사 진행을 한다면, 혼불은 정서적 극대화를 통한 인간 영혼의 내면적 고향에서 서사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혼불의 청한 부인의 대장부적인 면모가 메아니시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 이상을 넘지 못하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 단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강과함을 통한 인내의 미덕을 부르짖습니다. 청한 부인을 잇는 효은이나 강모는 효은이 매한 이신애가 살고 있는 원뜬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혼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김열규 선생님부터 그러니까 청한 부인을 굉장히 주도적인 인물로 혼불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권에서 10권까지 계속 읽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혼불에서 인용하는 백제의 이야기라든가 액마기 연례기라든가 아니면 풍속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시를 초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소설을 읽어 나갈 때 이게 토지는 어떤 서사에 의해서 방향이 지어지지만 혼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물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강실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작품이 강실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기 김병영 선생님도 그랬지만 강실이, 강모, 효은이 제일 이제 메아니시를 잇는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그야말로 1권에서 10권까지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강모는 본인이 종소원으로서의 어떤 메아니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종손이라는 심리적 억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로 떠나고 그래서 자기 결혼한 날 혜원이의 그 긴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다시 자기 강실이를 연모하는 그래서 근친적 상간을 하고 이런 굉장히 파행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또 일본 제국주의 상황하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매개한 인물이 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이야기도 거기에서 나오긴 만주에 간 역사 선생님 신진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이민사 중에서도 그 아픔의 이민사에 관심이 많을 뿐이지 그 이민사가 현재 우리 민족의 어떤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민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주에 가 있지만 그 당대의 현실과 갈등을 다루기보다 과거 역사의 지도, 역사적 상황을 매개하지 못합니다. 단지 작가의 역사관을 대신 제시할 뿐입니다. 작가는 사회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보다는 역사는 나를 있게 한 근본이기 때문에 당대의 현실 상황보다 과거 역사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험프리의 서술 방향을 상징과 이미지, 역사적 인물, 저사전개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다각적으로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 이미지로 사천학 이야기와 연 만들기가 상징적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노자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분석해 봤는데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을 이어받은 니체의 권력의지는 인간의 내부의 여러 욕망들 가운데 수동적인 것들을 고립시키고 무의식 속에서 적극적인 힘을 끌어내어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 새로운 생동하는 힘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이며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코키토에서 능동적 주체는 오로지 수동적 자의 변형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타자입니다. 타자는 무의식적 주체가 능동적으로 이뤄내는 작업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토지의 서희가 자신의 고집대로 현실을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인물이라면 강실이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촌인 강무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나 거몽굴 상놈 춘복에게 강간을 당할 때도 대책 없이 당하는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제1권에서 10권까지 10마디 말도 채하지 않은 침묵과 인내로 일관하는 인물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약 부분이고요. 제가 발표문 본문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는 이제 강간을 당해서, 춘복에게 강간을 돼서 임신을 하고, 메아니스에서,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키는 동안에 춘복이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옹구네가 다시 강실이를 피납을 합니다. 피납을 하면서 거기서 강실이가 끌려가면서 왜 아직 의식 없이 왜 나를 하는 그 두 마디만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식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인물과 변하는 인물을 이제 아까 김용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가 주인공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강실의 효은은 정말 물론 이제 작가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어쩌면 침묵과 인내로 일관하는 양반의 미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양반의 여러 우리가 고전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만 상당히 자기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는 참 그것이 이 책의 소설의 어떤 훼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강문화 강실의 의식을 통해서 제시될 뿐이고 의식을 통해서 제시하지 대화나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예화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반복해서 강실이 존재돼서 대시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강실이와 같은 인물을 수동의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강실이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과 자신의 감정 상태가 혼란스러울 뿐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인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인내할 뿐입니다.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강실의 감정, 인내라는 것이 자신의 객관적 상황 판단을 막고 자신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 없게 합니다. 오직 인내, 그리고 흐르는 시간이 되는 고착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정념에 사로잡힐수록 정신의 능력, 정신의 활기는 감소, 무생물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토지에서 윤씨 부인이 죽고 서인은 조중구로부터 모든 재산을 찬탈당하고 간도를 탈출할 때는 모든 그동안의 기반은 다 잃고 오직 윤씨 할머니가 남기고 간 금괴와 김훈장을 비롯한 자신의 집에서 소작인을 지냈던 용이, 영팔이, 그리고 길상이 등이 옆에 있었을 뿐이며 김훈장, 이상현을 빼고는 대부분이 소작인 하인이었습니다. 김훈장과 이상현과도 길상과의 결혼 문제로 다툰 이후 모두 떠나갔습니다. 서희가 그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길상이 공노인든 자신이 가족이 아닌 다른 민초의 토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그들과의 폭넓은 교류로 그들이 타인들조차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용이와 영팔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주가비를 받아들여 함께 지내며 같이 나누어 먹으며 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애틋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언급한 연해주의 최재형 삶에도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최재형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죽도록 고생하며 번 돈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쏟아붓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 가족들을 알뜰히 보살피는 민족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지의 최종적 서사가 길상이는 독립운동에 서희는 장영학을 통해 독립군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은 전적인 민족의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희와 길상이 가족이면서 서로의 자유로운 선택은 두 사람의 공통선에 대한 일치가 가능한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타인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어도 자신의 본성과 타인의 본성과 동일하게 발휘되어 서로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인간 고유의 생명의식을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진주에서 있고 길상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각자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 외에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건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 중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좀 한번 다시 부각을 시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활동이 곧 개개인의 활동이 되고 나의 본성이지만 타인의 본성이 되는 상태가 되면 타인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타인의 삶이 되는 경지에 도달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도 실상 그것은 자신만의 온전한 능력의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박경리가 말한 유기체적 존재론과 일맥상통한 의식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기쁨과 슬픔의 상태는 토지와 혼불의 생명력이 진행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토지는 기쁨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혼불은 슬픔의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즉 토지 1, 2부에서 전염병에 의한 윤씨 부인의 죽음, 조중구의 등장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 강압동, 혼자 남은 서희가 최참판댁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간도로의 탈출까지의 작품이 하강구조, 즉 슬픔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서희는 간도로 탈출하면서 평살이 시기의 어린 계집아이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능동적으로 이를 기획해서 길상이와 함께 재산을 모읍니다. 최참판댁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집념으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한편으로 독립운동가를 도와줍니다. 민족 구원의 길로 났습니다. 결론 말씀. 스피노자는 능동의 경우에는 오직 기쁨의 감정과 그에 따라 능동적인 욕망과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에서 생겨난 욕망은 호나티스트이긴 하지만 외부의 원인에 의해 증가된 완전성으로 인해 배가 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서희는 최참판댁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간도형이었지만 자신의 실존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이웃들과 함께 연대를 통하여
최참판 댁을 지키려는 욕망을 담아 이웃과 더불어 함과 행복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적 서희라는 홀로선 개인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한 김훈장이나 용인의 공로인 등을 비롯한 이웃들과의 조화로운 삶은 서희가 최참판 댁을 지켜야겠다는 최참판 댁 가문 이상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혼불의 강실이는 자신의 삶의 최고 위기의 순간을 맞았음에도 슬픔도 분노도 아무런 감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코나투스는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발현입니다. 그러나 강신은 전혀 그런 감정의 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대중들을 죄수에 빠뜨려 놓고 맹목적으로 종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최명희가 혼불에서 추적했던 우리 민족의 권원, 힘없고 그래서 있냐고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권원이 나일지 모르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맹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덕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덕화 선생님께서 우리 토지학회에 그 창립할 때부터 연구위원장을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변함없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스피노자의 그 코나투스 개념으로부터 이 토지와 혼불의 그 작품의 어떤 그 핵심 부분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동력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능동적 공동체, 그리고 그 근원적 나, 이런 것을 성찰해 주신 의미 있는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이덕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 예정되었던 축사와 기조 강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이 인터미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박상민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2부 사회인 조윤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부가 지금 3편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커피 브레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아 선생님 넘겨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부사회를 맡은 가톨릭대학교의 조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